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정국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강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단원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국가의 기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노트 다 다운받아서 보고 계시겠죠? 그 국가의 기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국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가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국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건 역사적 산물이고 또 다양하게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민족 중심의 주권 국가가 언제 생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가 뭐냐 하는 것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헌법상으로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정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에 들어가서 정치 과정론 또는 민주주의론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적어도 정치학 개론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요 관심사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당연히 정치 변동론이 될 거예요. 정치 체제의 변동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체제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의 기원을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기원을 생각해 볼때 먼저 생각해 볼 게 이제 정치 권력입니다. political power, 영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정치란 무엇인가에 정의를 했었죠.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무슨 회사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힘, 이게 정치 권력이다, 이거죠. 이 정치 권력은 개념상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권위, 우리 권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여기도 보니까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그랬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영향력이나 권위에 비해서 좀 좁은 개념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 교주님께서 신도들을 행태를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냥 권위 혹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힘, 어디서?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적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그 정치권이 정당성, legitimacy라고 이제 영어로 보통 표현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정당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정통성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번역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개념을 수입하다 보니까 그 번역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 학자가 이 어떤 정치 권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어떠한 요소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전통적 권위죠. 전통적 권위라는 건 뭡니까?
그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도 왕이었으니까 아들도 기왕이면 왕이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뭐, 그 할아버지의 업적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아들과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이제 2대, 3대 내려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통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볼 때 근대에 이르러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까지 그 권력을 계속 세습하는 모습을 보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와 역시 김일성 그 가문은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3대 세습이 유지되는 이유는 북한에 있어서의 그 체제를 지탱하는 그 여러 개인과 조직들이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이제 북한 정치체제 연구원은 많은 분들도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하튼 전통적인 거, 전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 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나도 왕이 돼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적 권인데 이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러한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출한 영웅적 그 인물이 이 카리스마 여기 이제 카리스마가 이제 신적 권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서 어떤 특정한 은총 카리스를 얻었다는 점에서 카리스마적 권위라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뭐 그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을 쳤는데도 살아났다. 그러면 와 하늘이 선택한 인물인가 보다. 뭐 또 무슨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다. 이제 뭐 그 있죠. 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하튼 카리스마적 권위가 이제 특정한 인물에 집중되죠. 이제 이런 권위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혈연적으로 승계가 되어야 전통적인 권위로 이제 전환하는데 되게 그리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세의 압박으로부터서 이제 민족을 해방시켰다. 그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뭐 아주 신적인 권위를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지배자가 되는데 그 사람 아들까지 그렇게 지배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베버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세 번째 합법적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법적 권위라는 것은 이제 법치주의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죠. 이 인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이렇게 사람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 있는 그리고 공동체가 동의한 법률이라는 걸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권위도 법에 알맞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적 법치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합법적 권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난 최근 역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을 때 그건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를 먼저 탄핵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함으로써 탄핵이 결정이 됐다. 대단한 권력이었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이 합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 탄핵을 받고 사라진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그게 이제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인 체제 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선이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 그 합법적 권위가 점차 그 합리성이 강화되는 근대 세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권위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거죠. 정치 권력의 존재에 대해서 실체설과 관계설이 있습니다. 이 실체설과 관계설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그 자의적인 분류일 수 있는데, 실체설은 이제 지배자의 권력욕이 핵심이죠. 여기 위에 나오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 이 실체설이 더 확실해집니다. 리비도 도미난디라고 불리우는, 이게 리비도 도미난디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이미 저 앞에서 그 어거스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 그걸 어느 특정한 지배자가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권력의 실체로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되게 홉스, 헤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의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뭐 사지선다형 나오면 이게 로크가 여기 있으면 예를 들면 다음에서 권력의 실체설을 주장한 사람이 아닌 건 홉스, 헤겔, 마르크스, 루소. 그러면 당연히 루소겠죠. 예? 이런 데 써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게 아니면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관계설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현상이다 이거지. 즉 말하자면 사회계약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권력도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피치자의 동의죠. 지배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그 권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사회계약론자들 로크, 루소, 뭐 제퍼슨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경우는 관계설에다가 관계설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 그럼 권력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왜? 권력은 특정한 공동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권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다. 두 사람 이상이 있다는 뜻은 뭔 얘기예요?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정치 권력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게 만약 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순식간에 권력도 사라진다. 그래, 이 성서에 전도서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1장 14절을 보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십구절이 있어요. 참 멋진 십구절인데 사실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다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대통령님 하다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계가 해소됐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아무도 안 따라한다. 월급도 안 주고 뭐 대통령 관저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뭐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즉 말하면 권력을 약간 실체적인 관점으로 또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태극기를 들고 나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박근혜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이건 순 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그 정치 권력을 실체설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폴리티컬 파워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있는데, 그게 특히 권력론이라는 관점으로 다룹니다. 폴리티컬 파워. 권력이 이제 일단은 형성이 됐다. 그 관계로서 형성이 됐다. 하고 보는데, 그것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그 권력이라는 게 형성되고 또 실천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권력론이라는 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나왔던 토론인데, 한동안 인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별로 토론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파워 엘리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엘리트 권력론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했는데, 이건 헌터라든지 밀즈, 특히 슈라이트 밀즈의 파워 엘리트 이론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인기가 있었느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슈라이트 밀스가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째가 권력 자원의 불균등성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지배의 피라밋이 나타나더라. 그 민주주의 체제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건 사실은 대단히 그 표면적이고 또 뭐라 그게 그 외피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내부에 가면은 특정한 가문, 특정한 또 기업과 특정한 또 정치가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 자원을 나눠 가지고 또 그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어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민주국가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 그 권력 자원 자체가 불균등하고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의 달 교수의 학생이었던 폴스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원 권력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폴리아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력이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N의 분의 1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건 먼저 인정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권력이 그렇다고 해서 불균등해지는 건 아니고, 다원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흥미로운 개념을 개발을 해냈는데, 잠재적 권력과 현재적 권력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potential power와 actual power가 서로 다른 것이, 예를 들면 내가 권력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돈이지요. 돈은 내가 뭐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잠재적인 권력일 뿐이죠. 도리어 돈도 별로 없이 돈을 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시민단체의 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럼 권력 행사 자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재적 권력을 가지고 잠재적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현재적 권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이런 개념들을 개발해냄으로써 이제 여기 헌터나 밀즈가 조사한 거 권력 자원 자체가 불균등하다는 것에 반드시 그 비민주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익성과 합법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면 계속 2선, 3선, 4선, 5선 국회의원이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지역구에서는 저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국회의원처럼 진실로 공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찍어줬다 이게. 그 선거가 불법 타락 선거가 아닌 이상에 합법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동의해서 찍어준 걸 그것을 무슨 뭐 비민주적이거나 뭐 권력 자원이 불균등하다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것을 다원 권력론을 또 비판하는 새로운 그 연구가 있었는데 바크라크와 바라츠 연구는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이다 이렇게. 즉 말하자면 요 앞에 헌터나 밀지 통치 엘리트 권력론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나 다원 권력론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다원 권력론을 이제 또 비판해 가지고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이 나오는 거다 이게. 정반합 같은 거죠. 예. 그 핵심 중에 하나는 non-decis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냥 비결정 또는 무결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권력 엘리트 non-decision 즉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잠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러면 권력을 행사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 권력 엘리트들은 권력 자원을 불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한다. 왜? 예를 들면 관료들이 눈치를 보지 않냐, 이게. 응?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국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정책을 할 때 삼성과 현대 소유주들은 눈치를 보지 않냐 이게. 그 사람들이 구태여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응? 그 다음에 또 대중조작. 이건 이제 조금 맥락이 벗어난 맥락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공익성을 가지고 또는 합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왜? 이 권력 엘리트들이 대중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의 합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통치 엘리트 권력론과 다원 권력론,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첫째로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알고 보면은 권력이 그렇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 그러한 공헌이 있어요. 또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진실로 권력 자원을 평등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주제로 잡고 공부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는 통치 엘리트 권력론, 다원 권력론,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은 마치 그 변증법적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그 정통적인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력론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이게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이 좀 무작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면 지배연합론은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인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ruling coalition theory라고 영어로는 나옵니다만 ruling coalition, 즉 지배연합이에요. 지배연합은 누구냐? 주어진 역사적 시점에서 지배권을 획득하고 운영하는 세력들의 연합이다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지배연합론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지배 같은 걸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배자라고 할지라도 김일성 혼자서 지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김일성이 반드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의 지배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개인적 권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폴리티킹을 통해서 지배연합을 자신의 의사대로 이끌어왔을 뿐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반지배연합, 지배연합이 있으면 반드시 이 반지배연합이 나타나는 거죠. 현존하는 지배연합으로부터 지배권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배연합 분석의 역사적 모델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지배연합이 있고 반지배연합이 있고 일반 대중이 있어요. 그 일반 대중들은 지금 이 지배연합 모델에 있어서는 사실은 때로는 능동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이 일반 대중 자체에서 주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마치 무슨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배연합 이론에서는 일반 대중들은 주권을 행사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정치 권력에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는 지배연합이 구사하고 있고 또 반지배연합이 이에 이제 대항해서 챌린지를 함으로써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공동체를 넘어서면 또 국제 공동체와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배연합론에는 2대 모델이 있습니다. 레이셔널 모델하고 히스토리컬 모델하고 이렇게 합리적 모델과 역사적 모델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합리적 모델은 라이크, 엑셀러드, 브라운, 그레닝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개발한 것이고 합리적 선택을 논의하는데 주로 이 합리적 선택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서구의 다당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선택. 즉 말하면 연정을 한다 그러죠. 그 연정이 이제 소위 말하면 룰링 콜리션인 거예요. 다당제 국가들에서는 어느 큰 한 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반수를 일단 만들어야 국정을 운영하겠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걸 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연정이 깨지면 다시 이제 총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주로 다당제 그 의회제 국가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적 모델은 사실은 이 제3세계 개발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모델이에요. 허슈만, 오도넬, 거비치,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 역사적 모델을 많이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 이제 여긴 지배의 역동성, 즉 지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느냐에 큰 관심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정당, 어떠한 계층, 어떠한 그룹이 해당 국가를 이끌어오고 또 거기 그 그룹에 도전해가지고 경쟁하는 반지배납이 누구냐, 그리고 또 그 도전이 성공을 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라는 현상을 본다면 이 합리적 모델에서는 그냥 특별한 그 이슈가 아니에요. 왜? 다당제에서 정권 교체는 그냥 수시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적 모델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하면 이 역동적 지배의 역동성이 발생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 정권 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배가 굉장히 고착화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고착화된 지배는 대개 이제 우리가 무슨 개인 독재나 아니면 군사 독재나 뭐 일당 독재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남론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 권력의 구성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치 권력의 발동 수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뭐 기초기 때문에 하는데, 정치 권력을 발동하는 데는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설득, 또 하나는 강제,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 특정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하려면 이 배분을 피치자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치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설득에 의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죠. 그러나 이제 설득을 하는 건 우선 첫째 합리성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아까 합리적 여기 이게 권위, 여기 막스 베버의 합법적 권위라고 했죠. 이게 합리적 또는 법적 권위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과 간섭, 이렇게 전통적 권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가치를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가치 부여는 게 가치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명예를 나눠주거나 부를 나눠주거나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게 합리성이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당선, 왜 서로 대통령이 당선되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나눠줄 수 있는 자리만 해도 6,000개 이상이 된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장관짜리 쪼르륵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명예죠. 그리고 부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부는 이제 물론 현대 민주주의에서
부를 마음대로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월급이겠죠. 월급 받는 건데 월급들을 넘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독직 사건으로도 나타나고 뭐 걸려가지고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 가치를 서로 가치를 줌으로써 가치를 나눠줌으로써 이 정치 권력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상징 조작이 있었죠. 예. 여기 저 대중 조작 혹은 상징 조작. 이게 그 설득을 하는데 사실은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진짜이지만 그 구체적인 가치는 없고 다른 요소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찰스 메리암 교수가 마이렌다하고 크레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이렌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뭐 미러클 같은 거죠. 또 그 감정적 요소를 이제 그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그 저기 제가 이제 요 강의 직전에 쉬어가기에서 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재미있는 노래들을 보여드렸어요. 그 모습들 보면 특히 그 일본의 그 난징 오도리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제례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군대를 강하게 단결시키는 모습이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죠. 이제 상징이 마이렌다, 크레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그 요소, 여기 그 합리성에 입각한 설득, 여기 합리성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그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상징들을 줌으로써 이제 다 정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태극기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은 당연히 강제가 들어갑니다. 강제 없는 정치 권력은 사실상 정치 권력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권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권력은 반드시 강제를 수반하고 있고 이게 the last resort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가치박탈. 가치박탈은 여기 가치 부여에 반대겠죠. 명예를 줬던 것을 뺏기도 하고 부를 줬던 걸 뺏기도 하는 거죠. 그럼 가치박탈을 통해서 정치 권력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압박. 이 심리적 압박은 여기에 마이렌다, 크레덴다 같은 거 있죠? 이런 상징 조작을 통해서 내가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골적 폭력. 노골적 폭력은 이제 네이키드 파워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노골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거 뭐 또는 이제 군, 경찰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폭력들이 대표적으로 노골적인 폭력입니다. 또 그런 합법성이 없이 이제 깡패들을 시켜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특히 뭐 이승만 시대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이 노골적 폭력도 사실은 그 정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강제적 수단이다. 이렇게 여하튼 정치 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크게 설득과 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알고 보면 무시무시하지. 친구, 하고, 놀러 가자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어디, 그렇잖아도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 그러니, 못 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설득 혹은 강제가 막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다 이 정치 권력의 발동 수단 안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정치 권력에 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